ELS와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홍콩은 아마 3월에서 4월 달쯤에 또 한 번 출렁일 수는 있어요. H지수 관련된 ETF 매매도 참 좋을 것 같다. 2011년 그때 차화정 장세 때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진짜 10여 년 만에 오는 사이클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네. 이제 앞으로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일단 불안하니까 오늘 또 많이 매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명절 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지. 또 앞으로 며칠간 미국에서 또 해외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를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이 연휴에 당했던 적이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확실히 명절 일주일 전부터는 사실 조금 매각 이슈가 좀 있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 이 느낌이 가장 강했었어요. 월요일 이제 명절 전에 현금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월요일 날 좀 매도세가 좀 골치 아프게 나왔었죠. 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나왔었는데, 사실 그래서 원래 정석대로라고 하면 한 명절 일주일 전 정도에 줄였다가 그 돈 가지고 명절 전날이나 전전날 매수하는 게 사실 정석 플레이였거든, 기존까지는. 그래서 다만 이제 매수를 할 때 이게 막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서 매수한다기보다 그냥 거래 한산하고 좀 이렇게 눌러줬던 거, 좋은 정도 눌러줬던 거 이제 매수하는 게 정석인데, 명절 전날 또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은 또 진짜 어색할 정도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증시는 저도 쉽게 막 예상을 하면서 가기보다는 그때그때 맞춰서 좀 대응하는 양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색깔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고,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올 줄 몰랐었던 것처럼 올해는 변수 가득한 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도 많고, 3월 달 되면 또 분명히 선거 영향권에 들어가고, 제가 하반기에 계속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뭐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에 시장 좋았다라고 하지만 이게 변동성 요인이거든요. 분명히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되든지 간에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뭔가 시장에 엄청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특히 한국 시장은 뭐 호재는 그냥 무시하지만 악재는 또 다 받아들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계속 있을 거라, 특히나 상반기에 많이 올라가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또 차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이걸 명분 삼아서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하반기를 조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반기 하게 되면, 만약에 경제지표가 그래도 금리 인하하면서 좋게 나오면 충격은 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다시 회복을 하겠죠.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또 지표가 별로이면,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으면서 시장에 또 충격파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10월 달 되게 또 이제 조심하자, 그거를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조심하자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아직 멀은 얘기니까요. 일단 그때까지는 특별하게 호재나 악재 나올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한 단계 가자. 그 대신에 너무 올라가서 박수를 너무 하나 그러면 좀 줄이자. 그 정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우리 증시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그 악재가 됐든 호재가 됐든 그런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대외적인 것들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의 호재, 그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되게 굉장히 높았던 눈높이가 있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4분기 실적이야 이제 좀 그렇다 치죠. 4분기는 워낙에 빅베스도 있고, 최근에 이시전지 주식들이나 몇몇 종목들 보면 정말 최악의 성적을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생각보다 빠졌느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우리가 빅베스도 있고 다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다 치는데, 이제 2월 달 지나고 나서 3월 달부터 이제 올해 가이던스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지난번에 AMD가 가이던스가 좀 나쁘면서 확 밀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올해 가이던스를 얼마큼 주느냐, 컨센서스가 얼마큼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아마 변곡이 좀 많이 이제 요동을 칠 겁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수급으로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느냐인데, 그런 충돌이 2월 달, 3월 달,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나오는 게 이제 4월 말부터 5월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계속 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뭐 세린메이라는 단어가 왜 있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연초에 한 거와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안 좋으면 종목들이 조금 이제 훅 무너지는 것들, 또는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예상대로 나오거나 서프라이즈를 내지 못하면, 또는 가이던스를 미치지 못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세론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5월달 증시가 좀 항상 힘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2월 말부터 나오는 또는 3월 초에 나오는 올해 우리나라 증시 시장, 주식시장들의 영업이익, 그리고 수출이 뒷받침, 일단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수출일 겁니다. 수출이 예상대로만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좀 괜찮을 건데, 작년에 1월달 대비 이제 올해는 이제 설이 2월에 있잖아요. 설이 2월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일간 수출이는 아마 2월달은 작년 대비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2월달 수출보다는 이제 일간 수출을 좀 쪼개서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월달 수출까지는 확인은 해봐야 올해 한번 제대로, 뭐 3월달 지나면 사실 1분기 다 끝난 거기는 한데, 그좀 근데 뭐 시장이 먼저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 수출 지표, 그 다음에 컨센서스 2개. 해외는 솔직히 뭐 지금 결국은 해외는 계속 그 AI 쪽, 이게 뭐 챗 GPT가 됐든 애플 비전 프로가 됐든 여러 가지 이슈들은 어쨌든 몰인을 할 수 있는 해외이기 때문에, 해외는 뭐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 없는 분들이 포모가 올 정도인데, 한국 주시장은 뭐 우리나라 오늘 시장만 같으면 굳이 뭐 해외 주식 할 필요 있습니까? 양도세 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도 올해는 해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좀 기대를 하고는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 엄청 안 좋죠. 홍콩도 안 좋고, 아마 ELS와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홍콩은 아마 3월에서 4월 달쯤에 또 한 번 출렁일 수는 있어요. 오늘 분석 나온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ELS 해지 물량들 청산되면 10% 정도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출렁인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수급 이슈로 출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서 4% 한 초중반 4.3% 올라가면 올해는 그냥 무조건 매수, 또는 미국 국채도 좋고, 그런 전략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포트를 하면 채권도 매매 차익을 내기 참 좋은, 진짜 한 5, 6년 만에 오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주식도 오랜만에 증익이 크게 오는 해입니다. 미국은 종목마다 다들 잘 아시니까 대응하시는데, 올해 작년보다는 분명히 편안하게 조금 변동성은 좀 있지만, 다만 이제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요.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공매도가 없다 보니 변동성이 훨씬 커졌어요. 왜냐하면 해지를 선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커진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의 변동성을 감내를 좀 하시면서 손절과 익절 타이밍을, 이거 요즘에 트레이더 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내려가요. 이거의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감안해서 내가 예전에 손절을 뭐 한 5% 했다라고 하면 10%를 한다거나, 익절을 5% 하면 10%를 한다거나, 좀 약간 레인지를 좀 벌리는 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장중에 이 오르는 내리는 폭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요새 종목들마다. 근데 해외 어떤 요소로 봤을 때는 오늘 다행히 심천 3% 올라가고 있는데, 항생은 한 1%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 어떤 그 증시 부양 대책이 나와도 한 하루 이틀 그 다음에 다시 밀려버려가지고 약발이 안 받는 모습. 이게 이제 그만큼 어떤 펀더멘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또 이야기니까, 이쪽에서 생기는 어떤 어려움, 뭐 아까 HL 지수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좀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있죠. 당연히 있고요. 근데 다만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홍콩은 조금 여러 가지들이 많이 겹쳤어요. 일단은 중국 본토 증시가, 중국 경기도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2019년인가요? 그때 보안법 통과하면서부터 외국계 자금들이 싱가포르로 사실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도 많이 들었고, 본사가 이제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많이 이제 이전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아시아 본부가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많이 찍은다는 표현을 하는데, ELS들이 많이 손실이 좀 났죠. 이게 결국은 ELS라는 게 떨어져도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40%까지만 안 가면, 마이너스 35%까지만 안 가면.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떨어져도 수익이 난다는 건 누군가 이거를 반대로 받아주는 포지션이 있다는 건데, 파생은 제로섬입니다. 제로섬인데, 우리가 손실 나면 누군가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ELS가 손실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만큼 수익이 난다는 구조거든요. 근데 굳이 그 사람들이 여기서 굳이 주가를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 파생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도 저도 이제 이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익 구조들을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그쪽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올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고 특히 3월, 4월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홍콩은 계속 헤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여기가 지나고 나면 지금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게 만약에 상해 증시는 올라가는데 홍콩은 안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 수급 이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3, 4월 달에는 H지수 관련된 ETF 매매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가서 또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하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구정 이후, 설 이후, 설 명절 이후에 뭔가 주목하고 공부해야 되는 섹터 혹은 주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똑같습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저 PBR, 예, 그 지주사 이런 부분들인데요. 세 개가 이제 치고받고 하겠죠. 예, 지난주에 오늘 진짜 코스닥이 시원했던 게 뭐냐면 저 PBR 주식들, 그러니까 초반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잘 좋아하지 않았던 주식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말했던 게 얘네들이 조정이 내려오면 조정을 주면서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반등을 세게 주기를 기원을 했는데 지금 그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다시 PBR 종목들이 쭉 세게 치고 가면서 코스닥을 팔 것이냐, 또는 대형주는 가고 코스닥은 또 버려질 것이냐,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휴 길잖아요. 뭐 지금 많이 안 오른 지주사 중에 LS, 그다음에 흐름 좋은 SK나 뭐 두산이나 한화나 이런 지주사들, 그리고 특히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오늘 한미반도체에서 세게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비중 높은 종목들 쭉 소팅해 보시면서, 근데 올해 실적까지 증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들이, 그리고 자사주 비중 높은 종목들은 대부분 다 PBR도 낮고 배당도 높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평소에는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이런 쪽은 조금 올해 포트에 담아놓고 가시면 마음 편하게 주식할 수 있는 해네. 예, 뭐 주식 자체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마음 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주식들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개별주 아니니까 그렇게 좀 포트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종목들 자신이 없고 이럴 때 그냥 지수 담는 건 어떻게 봐요? 코스닥 아니, 저는 인덱스나. 지수는 많이 먹을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수는 오히려 차라리, 그러니까 큰 지수의 상승보다는 개별 종목장들. 네, 그렇죠. 차라리 조금 섹터 ETF들, 왜냐하면 이게 순환을 하게 되면 지수는 크게 안 오르는데 분명히 종목, 내가 가진 섹터가 어느 한쪽에 쫙 치우쳐져 있으면 지수와 상관없이 어떤 날은 지수 대비 엄청 센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날 지수 대비 엄청 약한 날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ETF 매매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가지고 하시되 너무 과하게 지수가 오른다 또는 과하게 떨어진다, 그때 역방향 매매, 역추세 매매를 올해는 한번 해봐도 조심스럽게,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역추세 매매 정말 어려운 것들이라서. 근데 그 추세 매매, 지금 우리가 보통 추세 매매는 강세장에서 보통 하는 그렇죠. 형태잖아요. 이게 뭐 횡보장이라든가 그렇죠. 하락장에서 했다는 큰일 나는 큰일 건데. 나죠. 큰일 난다기보다 재미가 없죠. 특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많이 물리지 또.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해도 계속 이제 비용들이 나가기 때문에 좀 녹아나죠. 네. 그러한 것을 해볼 만한 장이다. 네. 신고가 매매를. 신고가 매매요. 신고가 매매, 그러니까 지수 관련 매매는 신고가 매매하면 안 되고 종목들은 신고가 매매 할 만하죠. 네. 종목들. 네. 자, 아까 네. 대형주 장세가 올해는 좀 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네. 근데 대형주들 지금 보면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이제 일단 이 거품 열풍이 좀 식으면서 떨어졌을 때 네. 그때 들어갈 것이냐, 네. 그럴 기회가 올 것이냐, 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현대차죠. 네, 현대차의 흐름을 보면 최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던 지금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 검은 선이 제가 항상 여기는 넘어가면 좀
비중을 줄이자라는 개념으로 보는 추세 매매 선인데 이제 과매수 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처럼 2020년을 좀 유독 제외하고 정말 이제 좀 특이한 추세 상단 돌파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근데 일단은 만약에 떨어지면 무조건 담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회사가 현대차는 다른 모습을 이제 색깔이 이번 시장에 맞는 대표적인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아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기아가 시총이 더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현대차가 조금 더 큰 변동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아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긴 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대차 있으면 현대차 2읍이나 3읍이 가지고 괴리를 이용해서 우선주 매매 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근데 이제 현대차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항상 말했던 성장가치주였죠. 성장가치주. PBR 기준 항상 싸다. 언제 오를까? 근데 이 주식을 언제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자였는데 현대차가 이제 이번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올해 안에 과거 2011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대형주가 다 올랐고 2011년 그때 차화정 장세 때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진짜 10여 년 만에 오는 사이클로 보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현대차가 실적을 못 낸 것도 아니고 성장 동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뭐 지금 따라 들어가자고 하면 저도 사실 잘 못하겠어요. 사실 저도 있는 분들, 기존에 있었던 분들 한번 매도했다가 사기에는 참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현대차는 계속 올 한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같은 주식 있잖아요. 뭐 이제 이게 상속세 마련들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된다. 뭐 그런 이슈, 뭐 뒤에서 도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주식도 진짜 정말 오랜만에 뭔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있었던 재미없었던 재미없었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 그리고 LS 같은 주식들, 이것도 LS 같은 주식도 좀 다른 모습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한화,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두산,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HD 현대. 지주사면서 뭔가 특별하게 그냥 단순 지주사 말고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이 있죠. HD 현대가 대표적이거든요. 돈도 벌지만 지주사격인 또는 중간 지주사들. 그런 쪽은 올 한 해 하나의 지주사가 테마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 오늘 신한지주도 자사주 소각을 했거든요.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KB금융도 마찬가지고 KB금융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사실 정말 과거에 나이 조금 연배 있으신 분도 아시지만 트로이카 시대의 그런 주식들인데 지금 건설은 좀 사실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금융주들 상사 주식들도 사실 별다른 이슈는 없는데 올 한 해는 어쨌든 자사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입김이 조금 잘 들어갈 수 있는 주식들은 대형주일지라도 너무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사는 사람들이 큰 주식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스켓으로 담으면 일단 대형주부터 담기 때문에 너무 작은 주식들 내가 아는 나만 알고 있는 스토리 그런 주식들 하시기보다 진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은행주 매매하라고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사실 KB도 오늘 4% 올랐지만 코스닥 4% 이상 안 오른 주식들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주식들 변동성 충분히 나오는 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어느 때가 되면 한 2,800, 700, 800 갈 때 될 건데 그때쯤 되면 조금 정리. 그러니까 PBR 1배 조금 트레일링 앞으로 이제 포워드 P 트레일링으로 1배 보는 게 1배 2,600 한 50 정도 되고요. 앞으로 한 상단을 한 2,800 정도들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포워드 PBR로. 그러면 1배 다른 나라는 사실 1배 다 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일단 1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일단 해결하고 그러면 한 2,800 정도 가면 혹시나 한 올해 4월달 5월달 정도 2,800 정도 가면 일단 줄이시는 전략. 그랬다가 5월달에 운이 좋아서 세린매이 돼가지고 지수가 좀 빠졌다. 안 빠지면 안 빠졌는데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빠졌다라고 하면 또 이런 지금 많이 오래 했었던 주식들 또 매수하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올 상반기 일단은 미국 금리가 1위 인하할 때까지는 해보자. 네, 거기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네, 연휴 때 어떻게 설 이후 증시 투자 전략 혹은 매매 전략 세울 것인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